네, 안녕하세요. 본의 아니게 지금 한 10분, 15분 촬영하다 다시 재촬영하게 된 상황이네요. 여러분, 지금 오늘의 주제는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제 해설 강의 편이고요. 어떤 편이죠? 특히 오늘이 드디어 이제 칸트 편입니다. 그동안 자유지상주의를 살펴봤고요. 벤담의 공리주의를 살펴봤는데 이제 벤담의 공리주의를 이제 비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칸트의 이제 어떤 칸트의 음론, 칸트의 윤리적 개념을 배워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다시 또 제가 아까 한 10분 정도 촬영을 하다가 제가 사실은 이제 아이패드 미니에 있는 그동안 제가 또 찍었던 영상들을 지우는 걸 깜빡해가지고요. 용량이 꽉 차서 그냥 뚝 끊어지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잡설은 사실 여러분 영상 혹은 영상 보시거나 강의 듣는데 크게 또 도움되실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다 그냥 잡설로 치부하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앞으로 오늘 만약에 칸트 수업을 또 쌈박하게 1시간 대충 그 정도 부분에서 다 깔끔하게 마무리를 한다면 다음번에는 이제 롤즈의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존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것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 강의가 아마도 이제 샌델의 그럼 대체 샌델의 생각은 뭐냐? 여러분 사실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는 샌델의 생각을 몰라도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샌델의 생각까지 모르더라도요. 어쨌든 근데 이 정의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논쟁점들을 그냥 배우고 개론식으로 알고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나중에 혹시나 이제 제가 이제 그까지 여력이 된다라면 이제 샌델의 그러면 이제 주장하는 것, 그죠? 샌델의 어떤 윤리는 대체 뭔가? 샌델의 정의는 무엇인가? 그 부분까지 살펴보고 그 한계까지도 만약에 좀 더 논평해 보면서 이 전체 정의란 무엇인가 세트 강의를 끝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이 이제 칸트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칸트의 감히 칸트의 책들을 이렇게 섭렵하지도 못했고요. 말 그대로 이제 여러분 이 수업이 결국 늘 강조하지만 아마추어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칸트에 대한 해설서만 저도 이제 많이 봤고요.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도 사실은 이제 1권 보고 2권 보다가 포기, 2권 한 초중반까지 보다가 도저히 나중에 그 흐름을 놓쳐버리니까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오늘 이 수업 부분은요,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는 샌델이 본 칸트에 대한 부분이니까 결국 실제로 이제 샌델은 그래도 이 칸트 부분도 이제 크게 어렵지 않게끔 본인이 이해한 거 안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또 다시 재탕해서 제가 이해한 거 샌델이 바라본 칸트를 다시 정리하는 수업이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칸트의 이제 전공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건 사실 칸트에 대한 걸 잘못 오해한 거야라고 충분히 보실 수 있고요. 또 게다가 제가 보기에 특히 칸트의 어떤 이 도덕적 개념도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여지가 여러 책을 볼 때마다 보는 학자들에 대한 개념도 사실 묘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거다라고 설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그 전에 쓰던 공리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하고 어떤 지점에 대한 거 어떤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가 그 부분을 여러분이 이번 수업 시간에만 잘 캐치해 준다면 그걸로 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트는 칸트의 어떤 그 실천이성 비판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또 보셔도 되고요. 순수이성 비판은 훨씬 더 어렵거든요, 설명하기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차후에, 지금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요. 저도 지금 아직 이제 공부해둔 게 다 기억이 안 나니까 지금 갑자기 해봐라라고는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철학과 굴뚝청소부 있죠? 이진경님의 철학과 굴뚝청소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훑을 생각이고, 지금 현재 이제 데카르트와 스피노자 부분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영국의 경험론을 나갈 차례고요. 경험론 이후에 여러분, 그 다음이 또 칸트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칸트에서 이제 순수이성 비판과 또 칸트의 어떤 철학적 지점의 한계 부분은 철학과 굴뚝청소부 편에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고민이 이제 철학과 굴뚝청소부는 동영상으로 안 하고 mp3로만 그냥 음성으로만 녹음을 하고 있는데 또 의외로 지금 여러분 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경쟁이 적어서 그러겠죠. 오히려 팟캐스트가 주로 오디오에서 그런지 되려 오히려 저희 지금 이 강의가 비디오 부분에서 오히려 철학 파트에서는 최소한 그래도 5위 정도, 5, 6위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그만큼 봐주신다는 거니까요. 네, 어쨌든 감사하게 어쨌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비디오 촬영과 오디오를 같이 떠보려고 고민도 해보겠습니다. 벌써 이제 그 신주쿠 트와일라이트라는 제목이 끝났네요. 오늘 그렇다면 이제 수업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봐야 될 강의 목록은 이거죠. 강의하는 이거고요. 그래서 이 정리하는 대략 A4지로 거의 5페이지, 6페이지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최대한 이거를 어쨌든 다
설명할 부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요약할 부분 더 요약을 해서 어쨌든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게끔 쌈박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동안 살펴봤던 것 중에 여기 이미 처음부터 정리가 잘 되어 있긴 한데 칸트의 권리 옹호라는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칸트하면 일단 떠올려야 되는 게 바로 이제 인간에 대한 존엄성에 대한 이 단어, 특히 이 세 글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칸트를 생각할 때 사실 굉장히 복잡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여러 가지 주요 용어들이 많이 있지만 그냥 칸트의 어떤 윤리, 정의에 대한 개념을 얘기할 때는요, 차라리 이 존엄성이라는 단어만 꼭 기억하셔도 우선 대략적으로 여러분 대충 이렇게 그죠? 찍을 수 있거든요. 칸트 생각이 뭐다라는 식으로요. 물론 이제 그것은 부정확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의 세상의 토대는 인간은 존중받아야 된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개념으로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도덕 형리상학 기초라는 이제 칸트의 책에서 칸트는 보편 인권에 대한 개념을 제공하고 있고요. 중대한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 도덕의 최고 원칙은 무엇이고 또 자유란 무엇인가? 그죠? 도덕의 가장 기본되는 원칙이 무엇이고 아마 거기서 이제 뭔가 자유가 도출되겠죠. 그럼 자유는 무엇인가? 이런 얘기로 가는 거거든요. 일단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기존의 방식을 정리하자라고 했어요. 사실 당연히 정리를 해야겠죠. 우리가 기존에 첫 번째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얘기도 배웠어요. 자유지상주의. 그 말 그대로 이거는 핵심 여러분 이 개인의 선택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이 철저하게 자신에 대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죠? 개인이 선택해야 어떤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공리주의죠. 뭐가 띠띠거든요?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옆에서 노트북이 울고 있었네요. 배터리 없다고. 예. 자, 여하튼 흐름상 이거 못 끊고 간 거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아까도 못 끊겼고 지금도 이거 끊기면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요. 그냥 저는 못해도 고입니다. 못해도 고. 제 인생관입니다. 그냥 못하더라도 끝까지 간다. 하다가 그만두는 건 잘해요 사실요. 근데 여러분 저는 하다가 그만두면 그냥 그만둡니다. 그러니까 다시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했던 길을 그대로 다시 가는 걸 제일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성격입니다. 뭐 사실 대부분 다 그렇겠지만 유독 그랬던 것 같아요. 학생 때도요 저는요. 등굣길을 이런 등굣길도 저는 매번 가는 게 싫어서 학교도 바꾸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등굣길 똑같았어요. 같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무슨 초등은 무슨 초등학교? 제가 광남 초등학교 나왔는데 광남 중학교도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같은 학교 등굣길만 계속 주구장창 몇 년을 간 거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광남 고등학교도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어차피 역으로 당시에는 오히려 광남 고등학교 진학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옆 동네에 있었던 광양고등학교로 저는 그래서 진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등굣길 전 똑같은 거 계속 가는 것도 싫었고 특히 싫은 것보다 놓고 왔을 때 집에 놓고 오면 다시 가야 되잖아요. 그죠? 방금 왔던 길을 또 가야 된다는 게 싫어서 저는 그래서 보통 뭘 놓고 왔다 그러면요 다른 길로 해서 갑니다. 어떻게든 너무 그만큼 제가 성격이 뭐가 했던 거 막 이렇게 리포트 쓰다가 그쵸 이러니까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컴퓨터 에러로 띠띠거리다 갑자기 전원 꺼진다고 했는데 옛날에는 복구도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싹 날아갔을 때 저는 과제 안 내고 맙니다. 짜증나 하면서 뭔가 욕을 하고 그러니까 성격이 좀 그렇죠? 쪼잔하고 여하튼 저는 쓸데없는 일로 빠졌는데 일단 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동영상도요 사실 제가 그렇다고 편집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편집도 안 하고 있죠 지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미안해요. 좀 더 제가 다음에 최소한 마이크라도 좀 더 구입을 해서 좀 더 선명하고 자고 안 들어가는 강의를 여러분들께 제공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요즘 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그런 거 이제 좀 비싼 거에 투자할 수는 없고요. 단지 이제 저는 이제 시간과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사실은 저도 정리하고 싶은 어떤 이런 욕구들이 맨날 미뤄왔던 일이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강의들이요. 그래서 지금 정리한다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여하튼 첫 번째 자유지상주의, 개인의 선택에 대한 자유이론이고요. 공리주의는 뭐였죠? 총행복량이었죠. 그렇죠? 총행복이 커지면 좋고 보통은 줄어들수록 좋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렇다면 세 번째가 오히려 여기는 이것도 칸트 게 아니에요. 미덕의 추구라고 나와있거든요. 아마 여러분 이게 나중에 그죠? 나중에 어떤 이제 그 말 그대로 칸트가 얘기하는 도덕이 아니라 이거는 이 미덕, 어떤 목적론적인 어떤 도덕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받는 것.
미덕을 기초로 삼는 사람은 좋은 삶에 관한 고찰과 연관지어 설명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덕에 대한 건 나중에 이건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개념이고 후에 이제 어쨌든 그건 나중에 저희가 이제 칸트 끝나고 롤즈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뤄볼 때가 오겠죠. 일단 여러분 칸트는요 사실 엄밀하게 보면 기본적 베이스로는 이 두 가지를 다 비판하고 있고요. 특히 여러분 특히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 전에 우리가 공리주의 편 때 봤지만 이 공리주의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강력한 세상이어서 이 부분을 특히 오늘은 집중적으로 어떻게 칸트가 공략하는지 보여줄 거고요. 그리고 또 그럼 칸트는 그럼 이쪽 편이냐?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칸트는 여러분 칸트야말로 자유의 철학자거든요. 자유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그 자유가 이 자유지상주의의 자유와는 다르거든요. 칸트가 보기엔 이 자유는요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타율이라고 칸트는 표현하기 때문에 자유를 추구했다는 점에서는 이 1번과 같은 개념에 들어가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유지상주의 그리고 어떤 벤담의 공리주의랑 또 이거 저처럼 미덕에 대한 개념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미덕, 사회적인 어떤 그 공동체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걸 또 기준으로 따져보는 책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 상당히 좀 모호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의란 무엇인가 읽으신 분들 중에 요거 어차피 센데 저거 무슨 얘기했지? 이거 이해 못하시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죠? 차라리 앞부분까지는 괜찮은데 요건 모르겠다는 거죠. 아이고, 내가 조심해야겠네요. 저 이거 간만에 새로 산 옷인데 또 제가 또 이거 워낙 보드마커로 제 옷에다가 칠하고 있는 멍청한 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 한번 볼까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얘기했고 그동안 있었던 어쨌든 특히 오늘 포인트는 벤담의 공리주의를 어떻게 공략하는가의 부분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벤담의 공리주의를 비판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칸트의 윤리가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자 보면 자, 일단은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아까 자유지상주의 하나 있었죠? 시장, 소비자의 선택을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고 비판한다. 그죠? 그러니까 자유지상주의자는요, 보통 주로 그러니까 어떤 이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자주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장과 소비자의 선택이 곧 진정한 자유니까 말 그대로 어떤 규제도 하면 안 된다. 어떤 그죠? 제한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칸트의 자유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자율의 개념으로 사실 굉장히 의무적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하는 굉장히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자유에 대한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특히 공리주의에 대한 어떤 비판 단락을 보죠. 행복 극대화의 문제점 이라고 나오거든요. 공리주의에 대한 다시 비판 연밀하게 보면 그죠?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행복 극대화. 자. 여러분 진짜 칸트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칸트가 보기에 인간의 권리를 따질 때 행복 극대화라는 계산기를 두드린 행위는 권리 자체를 무기력하게 만든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권리를 위해서 행복은 결국 이런 뭐죠? 감정이잖아요. 그죠? 인간의 어떤 감정. 그죠? 요 감정에 깃대어서 그죠? 인간의 어떤 권리를 찾고자 하는 것. 그죠? 과연 감정적으로 행복한 기분이 많이 느껴지는가 적게 느껴지는가. 이걸 따지는 것 자체가 곧 인간의 권리를 약화시킨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욕구, 행복, 쾌락. 자, 감정이라는 어떤 거죠? 욕구. 길자 보세요. 날라가죠. 욕구, 행복. 다 같은 얘기 사실인가? 쾌락. 다 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 결국은 여러분 이게 어떻게 오름이 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어떤 오름, 요게 될 수 있는가? 그죠? 여기까지 보이죠? 영상이요? 이게 왜 오름이 될 수 있지? 라는 걸 질문한 게 칸트입니다. 대체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거죠. 칸트도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 보겠지만 그렇다고 막 인간이 행복한 거를 막 싫어하는 막 그런 악덕한 어떤 그런 철학자가 아니에요. 행복하면 물론 좋죠. 하지만 칸트는요 그 기준을 보는 거죠. 어쨌든 대체 왜 이 욕구와 행복과 쾌락과 감정이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 많은 것이 많게 되는 결과적으로 이게 많게 될 수만 있다라면 그렇게 하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게 대체 왜 옳은 거니? 옳고 그름은 다른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그죠? 옳고 그름, 옳고 그름과 어떤 행복에 대한 것은 사실은 관련이 없다 이런 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무엇이 도덕의 기초인가 라고 얘기하죠. 칸트는 순수 실천 이성을 우리가 연습하여 도덕의 최고 원칙에 도달해야 한다고 본다.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자유롭게 행동하는 능력의 조업이다. 어쨌든 여러분 칸트는 일단 이성을 중시한다는 것, 그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행동까지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순수 이성 비판과 실천 이성 비판에 대한 어떤 일종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인간의 그 이성을 갖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굳이 왜 이성이냐라고 볼 때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공리주의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 행복이라는 게 다 사실 이성의 파트가 아니죠. 이성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여러분 동물도 느낄 수 있는 어떤 감정과 고통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결국 이제 이성을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칸트가 보기에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자신을 도구적으로 소유해서가 아니라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신을 도구적이라는 말은 뭐죠? 말 그대로 내 자신을 내 육체 자신을 나의 행복을 위해서 써먹는 것, 그죠? 이거 자체가 다 도구적인 거죠. 내 존재를 도구적 하는 내가 어떤 돈을 많이 벌면 혹은 내가 어떤 명예로 채워진다라면 그러면 행복하다. 그러면 뭔가 바라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냥 뭘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행복하다. 죄송합니다. 그 자체로 존엄하다라는 거죠.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그 이유는 우리는 결국은요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거지 어떤 그 인간의 어떤 쾌락과 고통에 대한 것을 더 증진시키냐 감소시키냐는 것 그런 거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율적 존재이며 자유롭게 행동하며 선택할 능력이 있음을 주장한다. 항상 인간이 자율적 선택을 하며 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자유롭게 행동할 능력이 있으며 이것이 바로 보편적 도덕이법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쭉 읽어나가면 오히려 더 헷갈리시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지금 제가 읽어드린 부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동물은요. 여러분 동물은 일단 어쨌든 이제 근대 철학적 개념에서 봤을 때 이성이 존재하지 않죠. 이성이 없단 말이에요. 동물은 오직 뭐가 있죠? 감각만 존재한단 말이죠. 감각. 그래서 물론 동물도 행복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어떤 그런 측면의 어떤 감각. 그죠? 심지어는 여러분 그러니까 본능도 그래서 존재하죠. 동물적인 본능. 혹은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결국 뭐죠? 다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 먼저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칸트가 이제 여러분 이제 도출하는 건요. 동물과 인간 모두 사실은 당연히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의존하고 있죠. 그렇죠? 둘 다 전체적으로 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이상 우리는 이 과학적 자연 법칙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 법칙이 우리에게 배고픔을 줄 수도 있으니까 배고픔에 대한 욕구에 의해서 우리는 뭔가 먹고 싶어지는 거고 성욕이 생기는 거고 그렇죠? 뭐 질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고통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의 자연 법칙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원인과 결과의 어떤 필연적인 어떤 도식적으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자연 법칙에 종속되는 개념만으로 보면 동물과 인간은 여러분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칸트가 여기서 주장한 게 바로 이성입니다. 근데 이 이성이 대신 여러분 뭐와 구분하셔야 된다? 지성과는 좀 다르다. 지성은 다르다. 그러니까 칸트 철학에서 중요한 게 이성과 지성을 대충 같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 지성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했던 그 수학과 과학적인 어떤 지식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좀 도구적으로 좀 우리를 좀 그죠? 좀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지식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 오히려 여기서 칸트가 얘기하는 이성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아까처럼 잠깐 그래서 칸트가 순수 이성이라는 말을 쓰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지성을 좀 더 포함하고 더 큰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물조차도 여러분 가끔은요 수학적으로 동물이 나름대로 뭔가 인지하고 있지 않나? 뭔가 계산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시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산적 개념으로 인간이 존엄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그 순수 이성에 의해서 아까 그 자율이라는 말을 쓰죠. 자기가 자기에게 법칙을 부여할 수 있는 자라라는 거죠. 자기가 자신에게 법칙을 부여하고 그 법칙에 의해서 다시 종속되는.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곧 자유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순수 이성만이 뭘 비교할 수 있다? 자연의 법칙을 벗어날 수 있죠. 이성의 법칙에 의해서 자연의 법칙을 벗어나는 새로운 공간. 이게 곧 자유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칸트가 생각하는 자유라는 건요.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를 움직이고 있는 거대한 이 자연 법칙에 대한 것을 자연 법칙에서도 이 자연 법칙이 지배하는 이 세상 안에서 인간만이 스스로 뭔가 판단하고 스스로 거기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 공간. 그게 바로 이 이성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이성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 그게 곧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그 자체 존엄성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없다라면 사실 여러분 인간만큼 동물도 그냥 존엄하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물론 여러분 이제 현대적 사회에서 동물도 존엄한데요라고 여러분 쉽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여기서 지금 근대 철학에 대한 흐름 자체가 인간을 일단 주체로 보고 동물은 이제 어쨌든 인간보다 어쨌든 열등한 어떤 그 존재로 자리매김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 속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하면서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야, 자유란 뭐냐라고 이제 파트가 나오는데 자유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이제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좀 이제 사례를 적용해 보면서 여러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칸트의 자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제가 아까 잠깐 얘기한 거지만 아까 자유지상주의거든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 여러분 그냥 아까처럼 자기 선택에 대한 개념처럼 자유지상주의 혹은 그냥 더 나쁘게 얘기하면 여러분 방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멋대로 하는 건 다르다는 거죠. 지금 제가 했던 얘기가 비슷한 게 나오죠. 동물들도 본능적으로 쾌락과 고통의 피를 추구한다. 그죠? 얘네들도 그냥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거죠. 근데 이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식사를 하고 있는 것, 맛있는 걸 선택하는 것도 먹고자 하는 뭐에 의한 거다? 욕구에 의한 거다.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종류를 선택하고 커피 종류를 선택하는 거, 이건 자기의 기호, 자신의 기호에 맞춰서 먹고 싶은 걸 고르는 게 어떻게 자유냐라고 칸트는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과 그냥 개인의 어떤 이 자유, 내가 내 멋대로 할래라고 하는 어떤 자유지상주의적 개념에서 본다라면요, 그냥 내가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 먹는 거, 이것도 자유 아니야? 내가 먹고 싶은, 내가 쉬고 싶으니까 지금 쉬는 거, 이것도 자유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칸트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게 자유가 아니라고 이제 반박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 하고 싶다고 느끼는 그게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지금 내가 뭔가 먹고 싶다? 식욕이죠. 여러분, 식욕은 아까 얘기했던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죠? 나 지금, 아까처럼 여러분 보세요. 나 지금, 우리가 느끼는 어떤 그 성욕도 있잖아요. 성욕도 마찬가지죠. 성욕이라는 어떤 본능, 동물적 본능, 자연적 법칙이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개념에 의해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뭐죠? 관계를 맺겠다라는 어떤, 잠자리 하겠다라는 것 자체도 결국 뭐예요? 나의 자유의 선택이 아니라, 엄밀하게 보면 그거는 동물적 행위, 그죠? 수동적 행위, 타율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칸트의 매력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내는 어떤 무언가의 어떤 개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 여기에 대한 반박은 또 여러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호에 맞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타고난 게 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자연법칙 안에서도 특별히 특히 이게 좋아. 난 특히 이걸 잘해. 라고 할 때도 그걸 좋아한다라고 할 때 그것도 다 결국은요, 자신에게 자연법칙에 의해서 붙어있는 기호니까 그거는 그냥 일종의 결국 뭐야?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라 결국 내 안에 무엇인가가 나를 시키는 거죠. 왜? 여러분 그거 사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밤에 야식 먹는 거 어렵나요? 사실은요. 밤에 야식 먹는 거 우리 본능이 따라가죠. 사실은요. 그거를 참는 게 어려운 거지. 여러분 야식은 사실은 먹고 싶은 마음은 쉽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까 전에 지금 식용 얘기하고 성욕, 그죠? 성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전에 그 공리주의 때 얘기했지만 지하철 치안들이 왜 치안이 여러분 사람의 이 성욕과 본능만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치안은 훨씬 많아집니다. 지금보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는 공리주의로 보면은 내가 이 행위를 하게 되면 내 성욕에 의해서 하고 싶은 걸 해버리면 그 뒤에 감당할 수 있는 뒷감당, 이 뒷감당이 여러분 뭐예요? 총고통이잖아요. 그걸 계산해서 안 하거나 혹은 뭐였죠? 오늘 칸트식 얘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여성분의 존엄성 그 자체를 인정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남자 성취할 수도 있잖아요. 중요한 건 타자의 자유를 내가 존중한다는 당연히 그 정엄역범적인 그 법칙을 지키는 거야말로 오히려 자유거든요. 진정한 자유죠. 내가 하고 싶은 욕망대로 하는 건 여러분 자유가 아니라 그건 노예입니다. 그죠? 여러분 사실 이렇게 보니까 벌써 칸트의 중요한 핵심들이 벌써 굉장히 그죠? 정리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그래서 이제 자율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율. 그냥 이제 여러분 자유라는 단어 조금 구분이 되는데 자율, 여러분 율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어때요? 뭔가 우리를 규율하는 뭔가 이제 종속된 어떤 부분처럼 보여지는데 그래도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공동체의 규칙, 그죠? 집단의 제도, 법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또 구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전에 어떤 문제 중에 그죠?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다가 이제 그 핵미사일 투하할 때 그 윤리적인 어떤 딜레마죠. 그 군인은 거기서 과연 이 핵무기를 쐈어야 되는가 말았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칸트의 음모론적 윤리에 의해서 써야만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상관의 명령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상관의 명령이니까 당연히 군인은 의무 아니냐. 군인의 의무는 상관의 명령에 충성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타율입니다. 타율. 칸트가 얘기했던 여러분 그 자유를요. 그냥 고작 어떤 그 집단의 어떤 명령 체계만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정도의 따위가 아닙니다. 그죠? 인간의 아까처럼 순수 이성, 실천 이성, 순수 실천 이성 약간 다 합쳐놨는데 인간 본연의 인간 모두가 이미 공유하고 있는 인간만 어떤 그 특성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여러분 사이코 상관이 그냥 명령할 수도 있잖아요. 잘못된 명령들 많죠. 사실 인류 역사에는요. 좀 얼마큼 잘못된 인간 탐욕에 의해서 자연된 그죠? 오류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걸 따라가는 걸 결코 칸트식의 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자율과 타율을 이제 구분하는 개념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멋진 말들만 잠깐 읽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자, 예를 들어 중력의 법칙. 아까 그 중력의 법칙은 뭐냐? 자연의 법칙 같죠, 사실은요. 그래서 나의 외부의 법칙으로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다. 그렇죠, 여러분? 자연 법칙 우리가 어떻게 못합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 머리 위로 떨어져서 그 사람이 살려고 죽는다 하더라도요, 그거에 도덕적 책임이 있다라고 하진 않죠. 그러니까 물론 약간 그 사람도 서로 재수가 없는 걸 수도 있죠. 내가 떨어지는 건 자연학과 법칙에서 떨어지는 자연 법칙에서 떨어지고 있는 거라니까. 물론 제가 만약에 누군가 지나간 사람들을 원해서 저 사람을 위해 떨어져야겠다라고 노렸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쨌든 내가 실수가 됐든 어떻게 됐든 지금 내가 떨어지고 있어요. 아파트에서 붕 떨어지고 있는데 이건 자연학과 법칙이죠. 거기에서 내가 움직이고 있는 건데 하필이면 밑에 누군가가 그 떨어진 나 때문에 깔려 죽었다. 그건 나는 살았다. 라고 했을 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건 도덕적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이건 말 그대로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일어난 사고에 가깝죠. 사고죠, 사고. 그죠? 그래서 중력의 법칙은 곧 타율이에요. 말 그대로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니까 타율에 의해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어떤 의도를 갖고 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자유로운 행동이라는 주어진 목적에 걸맞은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자유로운 행동이라는 건 뭐다? 결국 어떤 주어진 목적에 최선의 방법을 택한다. 이게 가장 효율적일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성 뭐였죠, 여러분? 공리주의잖아요. 효율성. 가장 많은 결과. 그래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많은 효과를 내는 효율성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적합한 방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칸트식의 윤리, 자유는요, 목적 그 자체로 대하는 겁니다. 목적 그 자체를 선택하는 것이 곧 자유입니다. 그렇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계속 제가 그걸 강조하고 있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인간 이성의 어떤 특성이라는 거죠. 자, 사랑과 사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여러분 비슷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샌델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정리했다기보다는요, 이제 그때그때 이제 그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이제 좀 후반으로 갈수록 체계가 되거든요. 이제 계속 여러분 쭉 보실게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학점 때문이거나 취업 때문이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것도 다 타율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뭐 때문에. 그죠? 재밌게도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 타율적인 원리에 의해서 공부하고 있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이때 나는 목적의 주체가 아니라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뭘 하기 위한 도구죠? 학점을 따기 위한 도구, 취업을 하기 위한 도구, 돈을 벌기 위한 도구로 내 몸을, 내 시간을 갖다 쓰고 있는 거니까 내 스스로 나를 인간보다 더 폄하하고 있는 거죠. 나의 인간적 존엄성에 대해서 판단하는 자율이 아니라 우린 사실 대부분 타율적으로 공부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비극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문학을 사유하고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런 타율적 삶에 지쳤기 때문에 공부하고 있는 거지, 공부하는 게 아닐까요? 찾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공부죠. 진정한 공부. 내가 직접 찾아 나서는 공부이기도 하는 거죠. 왜? 그동안에 내가 했던 공부라는 건 대부분 말 그대로 내 몸을 수단 삼아서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렇죠, 타율적 행위에 불과했었으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선택당하는 것 같다. 하는 거죠. 결국은요.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타율에 의한 거니까. 아까 우리 야식 처먹는 거와 똑같죠. 칸트는 자신에게 부여한 법칙대로 행동한다는 것은 행동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걸 자율이라고 한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내가 내 자신에게 부여한 법칙을 내가 행한다. 내가 따라야만 한다는 게 자율이다라는 거죠. 목적 그 자체라는 거죠. 자율적인 능력이 있기에 인간의 삶이 특별한 존엄성을 갖게 되는 거다. 인간이 존엄한 이유 자율적 능력. 이거 아까 제가 했던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동물과의 차이다. 그리고 예로 이런 게 나오죠. 여러분, 그러니까 공리주의자라면 여러분 자살에 대해서 공리주의는 반대할까요, 찬성할까요? 둘 다 가능합니다. 공리주의는요, 뭐든 가능해요. 공리주의는 여러분 상대적 윤리라고 제가 그때 얘기했죠. 공리주의자 입장에서 봤을 땐 자살도요, 자살을 해서 얻게 되는 총행복과 총고통에 대한 것을 이제 비교 형량하는 거죠. 비교해 보는 거고, 그랬을 때 총행복이 더 크다라면 총고통을 줄일 수만 있으면 자살은 얼마든지 해도 되는 게 공리주의예요. 근데 역으로 좀 고통이 더 크다. 사회적 총고통이 더 커진다라고 하면 또 자살은 하면 안 된다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공리주의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근데 칸트의 논리에 가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칸트는 자살을 반대하더라도 이유가 공리주의와는 좀 다르죠. 공리주의는 아까처럼 자살했을 때 생각되는 여러 가지 이 자살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자살을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칸트식의 반대죠. 칸트의 반대는요, 어떤 짜잘한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그냥 뭐죠? 인간의 생명 자체가, 아까 뭐라고 했죠? 목적 그 자체가. 인간은 존엄한 그 목적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수단 삼을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자살은 뭐죠? 내 몸의 육체를요, 죽이는 거잖아요. 육체를 죽여서 내 몸을 도구 삼아서 행복하겠다. 그 감정을 위해서 인간의 존엄한 그 자체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게 용납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너의 존재는 목적 그 자체이기 때문에 너는 결코 네 몸조차도 너의 몸을 수단 삼아서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게 굉장히 강압적인 듯한 느낌이 들면서도 굉장히 뭔가 매력적이지 않나요? 예. 나중에 보겠지만 여러분 결국은요 칸트는 그러니까 매춘행위에 대해서도 비판합니다. 왜 그렇다? 여러분 만약에 자유지상주의자라면 그냥 책임만 자기가 지면 되는 거니까 자기가 좋아서 하는 자기가 좋아서 자기 몸 파는데 뭐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자유지상주의일 수 있겠지만 시장의 원리 아니 보세요 여러분 자유지상주의가 시장의 원리를 보거든요. 매춘이 왜 있다라고 할 때 매춘을 규제하자고 안 하죠 그들은요. 왜? 매춘을 몸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몸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서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게 자유지상주의의 논리예요. 같은 자유주의인데 이렇게 다른 거죠. 칸트의 자유주의는 뭐죠? 칸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을 파는 여성들에게 너의 몸은 숭고하다는 거, 너의 몸 자체가 그 목적인데 너의 몸을 수단 삼아서 생계,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몸을 파는 거잖아요. 어떤 여성이 그죠? 그 자체가 좋아서 팔겠습니까? 좋아서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죠. 그건 섹스 중독이니까요. 근데 여하튼 내 감정에 대해서 내 존재를 그렇게 내던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너의 몸조차도 팔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억압적인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죠. 부정적으로 보면. 근데 긍정적으로 보면 인간의 존엄성을 이렇게까지 고려하는 철학자라는 것에 여러분 칸트는 그래서 인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죠? 그 인간, 그 목적 그 자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우리 삶에 너무나 필요한 모토입니다. 인간 그 자체를 목적으로 대하는 그죠? 존재 그 자체를 그 서로의 자유를 위해서 사회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한 그쵸? 그 어떤 자율적 선택의 부분이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원리를 한번 찾아보죠. 도덕이란 무엇인가? 동기를 찾아라. 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칸트에 따르면 어떤 행위의 도덕적 판단은 그래서 결과가 하는 동기에 있다. 여러분, 이제 이게 공리주의와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에서 차이가 나죠. 공리주의는 결과론적 윤리라고 했죠. 결과적으로, 그죠? 얼마큼 총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리고, 칸트의 이제 이 도덕적 자유주의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자유주의라고 해도 되는데, 여하튼 중요한 건 동기죠. 결과보다 동기 그 자체를 중시한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동기에도 또 종류가 있어요. 좀 뒤에 보시면요. 여하튼, 여기서 이런 멋진 말이 나오죠. 선한 의지가 선한 까닭은, 여러분, 선한 의지가 선한 까닭은 그것이 어떤 효과나 결과를 낳아서가 아니다. 라고 합니다. 어떤 효과나 결과를 낳아서 선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설령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한다 하더라도 선한 의지는 그 자체로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또 멋진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과 연연하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과에 연연하면요 공리주의처럼 된다는 거죠. 결과에 연연하면 선한 일인데 선한 의지에서 해야 될 일도 막아버리는 거죠. 그죠? 고통에 빠진 자가 있어요. 고통에 빠진 그 사람을 돕고 싶은 선한 의지가 발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만드는 게 공리주의입니다. 그죠? 출근길에 누군가 힘들어요. 누군가 진짜 쓰러졌어요. 그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갑자기 계산기 두드리는 거죠. 그죠? 뭐라고? 지금 내가 이 사람 돕다 보면 회사에 늦을 거고 회사에 늦으면 찍힐 거고 그러면 오늘 하루가 다 젠장 망치겠지 싶으면 내가 보죠. 회사에서 잘리는 거 아닐까? 찍히는 거 아닐까? 이런 거죠. 이걸 계산하게 만드는 게 공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 선한 의지를 막아버리죠. 그죠? 근데 원래 칸트의 윤리는 뭐예요? 그냥 돕는 겁니다.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도우면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알겠죠? 여러분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또 후반부에 좀 겹치겠네요. 어쨌든 칸트는 왜 어떤 식으로 엄격하냐면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굉장히 착한 일을 많이 하는 분들 많죠. 선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근데 그 선한 의지를 그냥 순수하게 발현해서 도덕적인 정언명법에 의해서 발현하는 게 원래는 칸트의 윤리인데 여러분 그냥 결과적으로 이미 선한 의지를 갖고 하긴 해요. 하지만 애초에 하는 이유가 뭐다? 착한 일을 하면 행복하니까. 착한 일을 하면 보람되니까. 뿌듯하니까. 이해 가시죠 여러분? 이거 결국 다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한 거죠. 뭐 돈을 버니까. 그쵸? 뭐 아니면 뭐 어떤 뭐 명예가 높아지니까.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런 목적도 아니더라도 역시 그런 목적을 갖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선한 의지를 갖고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심지어 여러분 한번 해봤더니 누구를 한번 도와봤더니 굉장히 즐거운데 나 이 즐거운 마음을 갖고 살아야겠다. 즐겁기 위해서 나는 계속 남을 도와야겠다.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엄밀하게 얘기하면 칸트식의 윤리에서는 바람직한 행동이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사례를 한번 보죠. 이제 1번 계산적인 가계주의인 사례가 나와요. 이거 예전에 이제 그 학생들 고등학생들 이제 성균관대 문제에서도 나왔던 기출됐던 문제인데요. 계산적 가계주의는 뭐냐면 문방구 아저씨라고 하죠. 문방구 아저씨가 사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핵심은 행동은요 굉장히 양심적으로 정가를 받고 정심적으로 속이지 않고 판매하는 양심적 가계주의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칸트식의 이제 윤리를 도입해 보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계주의는요 이렇게
선한 일을 했죠. 선한 일, 그러니까 올바른 일이죠. 양심적인, 정직한 상인이 확실해요. 정직한 행동을 한 건 팩트인데, 근데 이 정직한 행동을 한 이유가 뭐다? 이걸 계산해 본 거죠. 계산기를 들여보니까 정직하게 파는 게 악덕하게 파는 것보다 더 나에게 이득이 되겠구나를 계산했다는 거죠. 왜? 아까처럼 정직에 대한 뿌듯한 감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더 이게 또 쉽게 보면 이런 거죠. 정직하게 운영을 해야 그랬을 때 오히려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고 나에게 그것을 인정해서 더 충성된 고객이 될 수 있지. 만약에 내가 정직하지 않게 막 물건 가격 속이고 할머니 속이고 잘 모르시는 분들 속여서 팔았을 때 이게 만에 하나라도 알려지게 되고 걸리게 되면 나는 굉장히 부덕한 상인이라는 소문이, 그죠? 그러니까 뭐 평판이라는 거죠. 평판이 안 좋아져서 결국 뭐다? 오히려 이 지역사회에서 고집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더 나에게 수익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 라는 계산을 해서 결국 정직한 행동을 한 거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칸트식의 윤리는 아니라는 거죠. 신기하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요, 정직한 행동을 했어요. 하지만 이 정직한 행동에 이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사람의 동기는 공리주의적 동기를 활용한 겁니다. 너무 깐깐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실제로 이런 공리주의적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공리주의적 동기에서 하는 이 상인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정반대 상황이면요 이 사람은요 절대로 정직한 상인을 안 하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죠? 정직하게 했는데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더 갈 수 있고 부정직하게 했을 때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이득이 돌아온다라는 계산기의 결과가 나온다라면 이 상인은요 여러분 아까 방금 했던 이 정직한 행동이라는 게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악독도 아니죠. 사회적으로 악한 결과를 끼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상인의 동기만큼은요, 그냥 뭐예요? 그러니까 이건 운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임의적인 거예요. 그냥 운이 좋았던 거죠. 본인이 계산기 두드려 봤는데 정직한 행동을 하는 게 더 좋은 거야, 자기한테. 그래서 그냥 정직한 행동을 했을 뿐인데 그게 사회적으로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좋은 것과 개인적으로 좋은 어떤 계산이 우연히 사익과 공익이 우연히 맞아떨어진 원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 칸트식의 윤리는 그래서 이거를 비판하는 겁니다.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라면 사적 이익이 공익과 상충될 때 사실 이 공리주의자는 오히려 그렇다고 진짜로 사회의 공리를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문방구 아저씨가 자기의 결국은 이익을 생각하겠죠. 자기의 총행복. 자기의 총행복을 선택하게 되니까 오히려 공익은 피폐해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목숨 보존하기라는 사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혹시 이거 비슷한 얘기인데요. 그죠? 그러니까 자살과 비슷한 얘기인데 사람은 모두 삶에 대한 욕구가 기본적으로 강해서 이 자체를 의무로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삶에 대한 욕구가 기본적으로 강하죠. 우리는요. 그래서 그 자체를 의무로 할 수는 없다. 욕구가 강하니까. 즉 자신이 살기 위해 안전띠를 매고요. 우리 안전벨트 매죠.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는 것이 도덕적 행동은 아니다. 그러나 희망을 잃은 비참한 사람의 경우에는 삶의 의욕, 끌림 동기가 없었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동기도요. 두 가지가 있다. 동기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칸트가 중시하는 동기는 의무 동기입니다. 의무론적 동기지 어떤 끌림 동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동기에 대한 반응이 난다? 이러니까 지금 여기 이런 얘기 나죠. 삶에서 완전히 절망한 계층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야 될 어떤 그 의무도 없어요. 살아야 될 어떤 동기가 없어. 살 동기가. 그죠? 뭐 있잖아요. 인생을 살아야겠다 할 때 뭐 이렇게 소소한 행복이 또 있어야 되고 뭔가 쾌락을 좀 추구하는 것도 있고 해야지 뭐 살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최고의 비참한 상황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걸 가정해 보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끌린 삶의 의욕도 없고 끌린 동기가 없을 수 있는 상황. 자기 삶에 절망하고 살고 싶은 욕구가 없다고 하는 그 상황. 마음의 끌림 때문이 아니라 근데 의무감에서 삶을 보존하고 하는 의지를 다지는 것. 그걸 의무 동기라고 부르는 거죠. 참 말 좀 이상했나요? 그러니까 그런 절망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래도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 칸트식의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끌림 동기에 의해서 그러니까 끌림 동기에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살 의미가 없어. 왜? 이런 그런 사람들 많죠. 연인과 헤어졌을 때, 연인이 사고로 죽었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죠? 자신의 아내가 죽었을 때, 혹은 자신의 가정이 파탄나고, 자신의 어떤 그 회사가 나가고, 이런 상황이 어때요? 끌림 동기가 싹 사라지죠. 삶에 대한 동기가 확 사라지잖아요. 삶에 대한 동기가 없어서 나는 죽겠어! 라고 표현하지만, 그건 너의 자유야! 라고 자유주장도 얘기하겠죠. 공리주의는 뭐예요? 그래, 그게 너에게 더 좋다라면.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사례 얘기하면서 적용하고 있잖아요. 이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 죽어도 되라고 할 때 자유주장주의는 그래 너의 선택이니까 너만 좋다면. 그리고 혹은 이 끌림 동기에 의해서 그래 그게 무슨 행복이 있겠냐. 행복이 없고 너의 좀 고통만 크다라면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래 그 판단도 괜찮아. 죽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칸트는 뭐라고 하죠? 그래도 살아. 그래도 살으라고. 여러분 뭔가 울림이 있지 않나요? 그죠? 어떤 끌림 동기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너의 삶 그 자체가 조롱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로 여러분 너는 살아야 될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살고 싶지 않더라도 끌린 동기, 끌리는 어떤 삶의 어떤 동기가 없더라도요. 너는 의무적 동기가 있다는 거죠. 왜? 우리의 삶 그 자체는 목적 그 자체니까요. 도덕적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즐김으로써 현재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공적 판단에서 비판을 하고요. 칸트가 보기에 인간은 삶에 대한 그래서 의무가 필요하다. 우리는 여러분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행복하니까 사는 거야. 라는 개념 자체를 이미 굉장히 비판한 거죠. 존재 그 자체가 목적이 되니까 자신의 욕구에 묻혀서 자신의 몸조차 도구화시켜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벌써 굉장히 오늘 그 칸트에 대한 어떤 윤리론적 개념을 얘기하고 있지만 상당히 우리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우리가 시사점을 주는 거죠. 이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그죠? 무한 경쟁 시대에서 패배하면 모든 게 끝장날 것 같은 이 시대에 대해서 칸트는 그래도 굉장히 강렬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도 살아라.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좋아하는 그 기독교 학자가 했던 표현 중에 삶은 살아내는 거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설령 여러분 물론 누군가는 행복해서 굳이 막 삶을 버틸 필요도 없고 막 이렇게 꾸역꾸역 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인생 자체가 행복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뭐 돈이 엄청 많거나 가족관계가 좋거나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행복한 가정도 있어요. 행복은 참 유지하기 힘들고 그만큼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그래도 부인할 수 없는 건요. 가정 환경이 태어날 때부터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혹은 약간 유전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유전자를 태어날 수도 있고요. 부정적 유전자를요. 그렇죠? 그리고 장애를 겪고 태어나신 분들도 있고요. 삶에 대해서 그 행복을 느끼기까지 그 과정이 너무나 험난한 사람들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모든 걸 다功利주의적으로 판단하면요. 이해가시죠?功利주의적으로 판단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칸트는 바로 그런 어떤 뭔가 알 수 없는 그 찝찝한 부조리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살아라. 왜? 너는 그래도 그 존엄하다라는 거죠. 그 존엄성 앞에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평등해집니다. 그죠? 여러분 아까처럼 감각, 행복, 우리 어떤 욕망, 욕구를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결국은功利주의적으로 뭔가 계산적으로 살아가는 묘민이 있을지 몰라요. 그죠? 막 파도 타기 하는 것처럼. 하지만 나락에 떨어졌을 때 혹은 나락에 떨어진 상태에서 이미 태어나신 분들 이 사람들은 그렇죠. 너무나 큰 절망적 사회죠. 살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럼 여러분 그게 인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잔인하죠. 거기에 대해서 칸트는 우리에게 결국 뭐예요? 굉장히 오히려 여러분 굉장히 엄격한 학자 같지만 굉장히 따뜻한 학자일 수도 있죠. 그래도 살아라 라는 거죠. 삶에 대한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도덕적인 인간 혐오자인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표현이 더 어려워요. 저는 보기엔. 그러니까 아까처럼 뭐 동정심 그 동정심 이후에 내가 갖게 된 어떤 그 기쁨 때문에 선행을 막 정직하는 걸 마구 잘하는 사람도 결국 칸트의 기준에선 어긋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는 어떤 대가를 받아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바로 그 정언명법을 그대로 그 자체로 행하는 거죠. 그 행하는 거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지 거기에서 뭐라고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근데 너무 쫀쫀하지 않냐라고 할 때 칸트도 이걸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 끌림 동기와 의무 동기라는 건 결국은요 아까 이 끌림 이런 거 끌린 거잖아. 저 사람을 도우면 내가 그게 보람감 오늘 좋은 일 했어 봉사활동하니까 보람 있죠. 그러니까 그 보람에 대한 끌림 동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칸트도 그걸 무조건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근데 단지 의무 동기에서 우리는 행해야 된다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구분이 되겠어요. 사실은요 그냥 행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냥 정말로 끌림 동기 없이 진짜 순수하게 의무 동기에서 선한 일을 했는데 선한 일을 하고 났더니 굉장히 보람돼요. 보람돼. 보람된 감정을 느껴요. 근데 칸트는 이 감정을 억눌러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너의 그 감정은 더러운 거야. 라고 이렇게 여러분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좋은 일을 그냥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되, 그죠? 거기서 따라오는 어떤 행복감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일종의 그게 삶의 보너스죠. 그걸 다 부정하고 있는 학자가 아닙니다. 알겠죠? 그걸 오해하시지 마세요. 자, 이제 도덕의 최고 원칙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약용했는데, 벌써 이제 이 부분만 여러분 이제 잘 정리를 하면, 벌써 오늘은 우리 수업의 가장 중요한 에피소드를 정리했다고 볼 수 있죠. 도덕의 최고 원칙. 도덕의 원칙. 도덕 원칙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샌델이 좀 더 정리를 잘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덕적 개념에 있어서는 의무 대 끌림, 의무, 끌림. 근데 이거 지금 방금 본 거죠, 이게요. 의무 동기와 끌림 동기. 그죠? 그리고 자유에 있어서는, 자유라는 단어에 있어서는 그럼 자율적이냐, 타율적이냐. 그리고 이성에 있어서는 여러분 이게 결국은 다 같은 말입니다. 정원 명령이냐, 가원 명령이냐. 그렇죠?
그럼 결국 이게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이게 결국은 다 연결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자유, 내가 나에게 제시한 명령이라는 거죠. 타율은 뭐예요? 아까처럼 그 자연 법칙에 의해서 규정된 거죠. 종속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내가 세우고 내가 따라가는 거니까 이건 분명히 달라요. 이건 타율은요, 자연의 법칙이고 세상의 법칙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그 욕망적으로 따라가는 거에 불과하다면 이건 내가 세우고 내가 세운 것에 대한 어떤 그죠? 존경심에 대한 충성이거든요. 존경심에 대한 복종이기 때문에 진짜 복종이 아닌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세운 법칙에 따라야 될 의무가 존재하는 거고. 그렇죠? 이 타율이라는 건 인간의 어떤 감정과 본능에 대한 거니까 끌림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끌림에 따라서 우리는 가원이라는 건 뭐예요? 가원명령.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건 재보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효율적인 논리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X를 원하면 Y를 하라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성을 도구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가원명법입니다. 가원명령입니다. 근데 저가명령은 뭘 따지고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해야 되는 거죠. 의무론적으로요. 그러니까 이 파트적인 어떤 용어가 다를 뿐이지 결국 이 개념은 다 똑같습니다. 알겠죠? 한번 여러분 이 자료를 보시면요. 자, 중요한 표현들이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자유가 타율이라는 표현에서는 이제 용어적으로 이 자율이라는 개념을 봤을 때 자율은 결국은 뭐 이제 용어는 이렇게 나오죠. 내가 나에게 내 의지가 내가 나에게 부여한 그 법칙에 지배될 때, 그죠?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고 볼 수 있다. 자연이 모든 법칙에 움직이는 것처럼 인간 역시도 인간이 만든 그 법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서 우리가 자율이 나온다라고 그러죠. 우리가 물리적 법칙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부여한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있고, 그게 아까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인간의 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성을 통해 선택적 자유의 힘을 제시할 수 있다. 이게 곧 자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경험적 목적에도 상관없이 선언적으로 정해지는 순수한 실천 이성으로 천명한다. 실천 이성을요. 자, 정언명법과 가언명령. 칸트는 이성의 의지에 명령한 두 가지 방법을 구별해 가언과 정언으로 하는데, 가언은 이성을 도구로 활용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X를 원하면 Y를 해라. 그죠? 반면에 정언명령은 어떤 조건 없이 해라. 조건 묻지도 따지지 않고 해라. 이 개념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정언명령 1, 2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이제 나중에 칸트를 중시할 때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게 존엄성이었지만 여기서 이제 그 판단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서 첫 번째 당신의 행동 준칙, 그러니까 너의 행동 준칙이에요. 행동 준칙을 이걸 보편화해라. 보편 입법으로 해도 괜찮을 정도로 할 때만 하라는 거예요. 행동 준칙을 보편화해라.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준칙이라는 건요, 개인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내 스스로 이걸 정했어. 그죠? 나는 이러하기로, 예를 들어 나는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을 돕기로 했고, 이런 상황에서 안 하기로 해서 나름대로 본인의 준칙을 정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 이런 상황에서는 거짓말 할 거야. 라고 준칙을 정했다고 쳐보세요. 거짓말은 나쁜 건 맞지만, 이런 상황에서만큼은 할 거야. 라고 준칙을 정했다. 근데 그 준칙이 보편화된다고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이 만약에 보편화된다면, 거짓말이 상황에 따라서 보편화된다면, 언제든지 인정될 수 있는 게 거짓말이라면,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는요, 신뢰라는 것 자체가 무너지고요, 바른 말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지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지금 너의 행동이 과연 정언명법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려면, 지금 네가 선택한 네 행동의 그 준칙이 과연 보편입법이 될 수 있는가? 그걸 따져봐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개개인이 행동한 준칙과 보편적 입법이 달랐을 때, 그러니까 이게 곧 같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같지 않을 경우에 결국 뭐가 되죠? 이 행동 준칙은요, 자유지상주의의 자유가 다를 바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멋대로 하는 게 그냥 준칙이 아니라 그 방종과 준칙과 같아지는 거거든요. 이 행동 준칙이 보편 입법이 될 때만 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거 같다와 같거든요. 또 준칙이 우리 인간 모두에게 있는 보편 입법과 통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모순이 없고 문제가 없어지죠. 그죠? 예적 거짓말에 대한 얘기. 이건 좀 이따 제가 그 칸트의 어떤 반박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때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 계속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목적 개념이죠. 목적 그 자체로 대해라. 인간의 목적으로. 그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면 차라리 어떤 상황에 있어서 이 행동이 과연 어떤 행동이고 어떤 기준에 공리주의냐 칸트냐 자유시선주의라고 할 때 특히 칸트식으로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고 할 때 이런 거 두 가지를 따져보면 알 수 있죠. 예. 근데 여기서 지금 샌델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야 근데 이거 자체는 이거 공리주의 아니야라고 볼 수도 있죠. 네 행동의 준칙이 마냐 따져볼 거면 이게 보편입법이 되냐 안 되냐 따져보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보편입법일 때만 하라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계산한 거 아니야? 결국 계산기 두드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칸트는요 그거를 이렇게 따져보고 이거니까 해라 이런 논리가 아니라요 당연히 아까 좀 정언명법이 있잖아요. 이미 우리는 뭐가 옳은지 알고 있거든요. 그거 행위를 하라는 거죠. 그 행위를 해라라고 이미 얘기한 거고 근데 그 행위가 긴지 아닌지 어떻게 하라고 할 때 그걸 확인하는 방법으로만 제시해 준 겁니다. 너의 행동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봐라라고 할 때 그것을 일종의 어쩔 수 없이죠. 어쩔 수 없이 알려주는 일종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지 마치 그거를 공리주의적으로 계산기 두드려보고 보편입법에 맞으니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런 보편입법에 맞아도 이거는 실제로 얻게 되는 어떤 행동, 쾌감과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알겠죠? 아무튼 이건 철저하게 이성적인 어떤 원칙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요.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대해라. 혹시 중요한 표현이 있나 볼까요? 자, 정화명령이 어떤 이익이나 목적도, 어떤 이익과 목적도 도법의 기초가 될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제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 라고 얘기했고, 그럴 때만, 사람 그 자체가 목적일 때에 이러한 정화명령의 실천이 가능해진다. 즉, 인간만이 그 자체가 목적이며 존재만으로도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멋있죠? 그렇기 때문에 존엄하다. 그래서 따라서 거짓 약속의 경우 나는 너를 이용하는 수단에 악용하는 것이다. 목적 그 자체로 존엄성을 존중하지 못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 수단을 활용하기 때문에 악한 거다. 여기서 이제 거짓이라는 개념이 또 나오죠. 거짓말. 아까도 거짓말을 사례로 보편입법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사례로 그렇죠. 과연 내가 너를 지금 목적 그 자체로 대하고 있는지 수단으로 대하고 있는지. 내가 누군가에게 거짓말했다면요. 그것은 이미 그 상대방을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친구라고 진짜 친구가 아닌가 해서 고민할 때도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자인가 아닌가 고민할 때도요.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 사람은 목적 그 자체로 대하고 있는가. 그죠? 대부분은 자꾸 수단으로만 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문득 기억이 났네요. 가라타니 고진이 사실은 이 부분을 이렇게 중요하게 포인트를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목적으로만 대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지 목적으로만 대하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 현실적으로 인간의 삶에서 인간은요 누구든지 아까처럼 공리주의적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수단화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목적 그 자체로 대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한 번역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인간을 수단으로 대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아예 막 없어야 된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그때 가라타니 고진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고진이 근데 샌델이 지적한 게 아니라 제가 읽은 책에서 고진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여하튼 여러분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이 표현이 좋네요. 칸트에 있어서 자기 존중과 타인 존중은 그래서 같은 거다 결국은요. 왜? 이성을 지닌 인간, 이성은 모두 게 다 있잖아요. 보편 이성이니까 이성을 지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무이기에 그가 어떤 사람인가 중요하지 않죠. 그죠? 이미 여러분 사람을 목적 그 자체로 대한다는 건 그 사람의 직업도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의 어떤 신체적 특성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곧 자기에 대한 존중이 되기도 하고 타인에 대한 존중이기도 하죠. 따라서 인간을 향한 존중은 특정한 사랑, 공감, 연대감, 동료의식과도 다르다. 그죠? 그냥 사랑, 특정 사랑, 어떤 공감대, 연대감, 동료의식인 다고죠. 뭔가 이런 수단에 의해서 만드는 관계들이거든요. 이러한 특성은 특정한 타인에게 끌릴 때 쓰는 표현이지만 어떤 게요? 특정 사랑, 공감, 연대감, 동료의식. 칸트는 이 정도의 도덕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요. 특정한 타인에게 끌릴 때 쓰는 표현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존중은 그 자체를 포괄한다. 그래서 칸트의 존중 원칙에서 그 뭐가 생긴다? 보편 인권 원칙이 생긴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편 인권. 왜냐면 여러분 나중에 칸트가 이제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그런 큰 포지션 잡지 못했다라고 판단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가라타니 고진 같은 경우에는요 요 보편 인권론을 도출함으로써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국제연합이죠 UN 결국은 세계 평화 영구 평화론에 대한 개념을 실제로 칸트가 책을 쓰잖아요. 짧은 책자를 소책자를 쓰는데 그것처럼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 칸트는 실제로 고민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멋지지 않나요?
한 개개인의 우리 지금 인간의 순수한 어떤 그 이성부터 연구를 해서 우리 어떤 도덕적인 개개인에 대한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사실 칸트는 이미 전 세계의 영원한 평화에 대한 것을 꿈꿔왔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했던 학자이기도 한 거죠. 근데 그 원리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죠.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는 이 보편 이성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니까. 그렇죠? 자, 어쨌든 도덕과 자유 이제 그 단파로 넘어가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행동한다는 건 도덕법을 생각하여 의무감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 자, 도덕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운 도덕 법칙을 생각하고 그 의무감에 따라 행동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곧 자유라는 게 여러분 진짜 신기한 거죠. 자, 정원 명령이야말로 아까 좀 가업 명령은 외부에서 주어진 어떤 그 이익이나 조건을 따지게 만드니까 타율인 거고, 정업 명령은 조건을 따지지 않으니까 어떤 그 본성과 환경, 아까 자연 법칙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명령이죠. 그래서 어떤 바람이나 욕구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죠. 흔들리지 않는 자유가 이 정업 명령에 따르는 것이야말로 그죠. 자유는 어디서만 발생한다? 이 정업 명령에 따를 때에만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아까 제가 했던 그게 이성의 범주에서 선택하는 거죠. 자연 법칙에서 행동하는 건 실제로 자유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착각에 불과한 거고,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그런 정업 명령, 이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업 명령을 따라가는 것들. 그러니까 따라가는 건데도 그게 자유인, 아주 그 역설적인. 그래서 역설적이고 자유롭다는 건 도덕적으로 행동한다는 결과로 도출된다. 이게 칸트의 도덕 원칙이고 이게 칸트의 자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벌써 마무리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반론이 있으시죠. 여러분이 벌써 이제 이 수업 들으면서 반론이 생기죠. 일단 첫 번째, 칸트에 대한 의문 첫 번째. 의문 1. 의문 1. 그죠? 자, 칸트의 정업명령은 모든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고 존중하라고 했죠. 여러분, 이제 지겹게 들었죠. 지금 바로 벌써 1시간 됐는데, 굉장히 지겹게 들은 말이에요. 자, 이는 성서에 나오는 황금률과 뭐가 다르냐. 자, 근데 여기서, 그것도 여러분, 이 성서도 기독교 성서라고 쉽게 해석하지만, 저는 기독교인인지 알지만 성경에서 이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한 사람도 이걸 뛰어넘는데, 이건 이제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황금률인 것 같아요.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그죠? 너희는 네가 남에게 바라는 대로, 그죠? 너가 남에게 해줘라. 네가 원하는 만큼 해줘라. 사실 그 얘기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랑 칸트의 윤리랑 비슷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보기엔 당연히 아니죠. 자, 황금률의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남에게 해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물론 내가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길 바라니까 남에게도 잘해줘. 뭐 이런 논리를 얘기한 게 황금률인데, 어쨌든 그 기준이 불확정적이죠.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문제는요. 내가 원하는 거는 결국 뭐죠, 여러분? 감각, 감정에 의한 거죠. 아까 얘기했죠. 감각과 감정에 의한 건 자연 법칙에 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다 달라요. 근데 문제는요. 서로 다르니까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윤리 기준도 달라지죠. 정업 명령은 뭐죠? 순수 이성이었어요. 이성에 의한 법칙에 의한 명령이기 때문에 모두가 같은 명령이죠. 절대적이고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목적 그 자체로 대하는 기준은 그거 하나죠. 목적 그 자체로 대하는 거. 알겠죠? 그래서 변동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거짓말의 경우 황금률은 변동 가능하지만 칸트의 경우 거짓은 어떤 경우에도 보편이 법이 수 없다. 그죠? 자, 의문 두 번째. 황금률은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 개개인의 개개인 기준이니까 안 된다는 얘기고요. 의문 두 번째. 이게 이제 확실히 여러분 궁금하죠? 근데 여러분 이미 설명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자, 어떻게 의무와 자율이 연결되냐는 거죠. 이건 결국 우리가 얘기했던 자유고, 의무는 어떤 그죠 강제인데, 이건 왠지 강제적이고, 자유라는 거는 자유라는 건데, 자유와 강제가 어떻게 양립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죠. 여러분 사실 이건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문사회학의 어떤 가장 큰 쟁점 아니겠어요? 무언가 할 땐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유도 중요하고. 여러분 항상 이 사회의 문제로요. 항상 이 극단의 문제거든요. 모든 게 이 자유를 폐쇄하고 굉장히 어떤 권력적 강제로 가서 문제가 될 때가 있고요. 모든 권력을 해체하고 근데 너무나 방종적 자유로 흘러가서 문제잖아요. 그죠? 이게 개인의 사회과 공익의 문제이기도 하고 시민과 국가의 딜레마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칸트가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이미 나름대로 해결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여하튼 강제와 자유가 어떻게 그죠? 양립하는가, 그죠? 봤을 때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나의 존엄성은 도덕법에 종속되어 있지 않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요? 이 도덕법이라는 거에 내 존엄성까지 내던져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바로 그 법을 정한다는 거죠. 그 법은 내가 정하는 거고 그 이후로 그 법에 종속되는 거죠. 즉 인간의 존엄성은 다름 아닌 보편적 법칙을 만드는 능력에 달렸기 때문에 설령 자신이 만든 법에 종속된다 하여도, 자신이 만든 법에 종속된다 하여도 의무적으로 법칙의 설립자가 누구다? 본인이잖아요, 여러분. 설립자가 본인입니다. 여러분 어떤 집단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에요. 본인 그 자체적으로 정한
규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강제가 아닌 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는 샌들이 한 얘기고요. 제가 아까 했던 가라타니 고진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의무는 뭐냐? 그 의무와 그죠? 그 정어 명령이라는 게 결국 풀고 나면 약간 뭐 보편 입법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풀면은요 자유로우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유하라, 자유로워라, 자유하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하라, 자유로워라라는 명령이에요. 명령은 강제죠. 자유로운 건 자유하라는 거, 자유죠. 여러분 자유하라는 명령만이 이 보편 의무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라타니 고진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여러분 명령이 아닌 셈이죠. 자유하라는 명령에 충실하게끔 내가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유하라는 명령에 내가 따라가면 결과는 뭐가 나오죠? 자유가 나오죠. 그렇죠? 자, 명령이 뭐예요? 명령 input. 명령을 했어요. 어떤 명령이죠? 자유해라. 거기에 우리가 따라갑니다. 그죠? 뭐랄까? 의무에 의해서. 자유하라는 의무에서 우리가 그것을 의무에 대한 행동을 했다. 그러면 결국 결과는 뭐가 나오죠? 자유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하는 명령에만 따르는 자유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라고도 보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막 존엄성 막 이런 얘기를 했지만 결국 인간이 존엄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이유도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대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뭐죠? 인간이 바로 그 진정한 자유함을 존중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자유와 존엄성을 굉장히 떼려야 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우리의 감각과 본능과 자연 법칙에서 나오는 건 자유가 아니다라고 치부했을 때 가능한 이 자유죠. 그러니까 그러면 타자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자유한 만큼 아까처럼 그 타인에게도 타인도 그런 자유가 자유해줘야죠. 내가 자유하라는 법칙이 맞는 것만큼 타인에게도 그런 자유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보편 이성에 의해서 서로 또 만나는 점이 있죠. 그게 여러분 세 번째 반박이 됩니다. 세 번째 의문은 뭐냐면 내가 나에게 부여한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게 자유이라면 자, 그 이번에 대한 바로 따라오겠죠. 그래? 네가 만든 거라고? 자신이 만든 거라고? 자신이 만든 게 맞다라면 그럼 모든 사람이 똑같이 도덕법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냐는 거죠. 개개인이 만든 법이면 다 법이 중구난방 다를 수 있지 않아? 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서로 기준이 다르니까 엉망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지금 칸트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죠. 처음부터 여러분 그래서 아까 인간의 이성 개념으로 시작한 겁니다. 인간의 욕구라면 모두가 다를 수 있죠. 아까 그 황금률도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욕구에 따라서 남에게 대하는 거지만 여기 지금 이 실천 이성이잖아요. 인간의 이성은 순수 이성, 순수 실천 이성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건 모두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하고 특히 아까 그 명령의 내용은 뭐죠? 자유로워라였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기준은 사실은요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죠. 모두가 이미 똑같은 명령을 받은 거와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계적 아까처럼 공동체적으로 집단적으로 받은 거야 라고 얘기하기에는 아까처럼 그렇게 되면 자유가 아니게 되니까 그런 기준을 안 보는 거죠. 그죠? 도덕법을 정할 때 우리는 특정한 한 명의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성적 존재, 순수 실천에 참여하는 존재로서 선택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모두가 같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특정한 욕구, 목적에 따르면 수많은 원칙이 생겨나겠지만 실천 이성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성의 강조점입니다. 칸트는 역시 이성의 철학자이기도 하죠. 물론 경험에 대한 것도 순수 이성에서 굉장히 순수 이성 비판에서는 이 경험과 이성을 모두 종합해서 해결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여기 실천 이성적 개념에서 봤을 때 중요한 건 어쨌든 그럼에도 경험을 다 무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칸트는요. 하지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건 결국은 그 이성의 법칙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문 네 번째. 과연 도덕이 권력과 이익의 손아귀에 놀아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그죠?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능력이 있음을 어떻게 확신하는가? 그러니까 인간이 결국 못 따라갈 수 있지. 이건 윤리학의 문제죠. 결국은 이런 법칙이 있다 하더라도 못 따라가지 않겠냐? 여러분의 실제적인 의문이기도 질문이기도 합니다. 칸트의 윤리가 오늘날 사회에도 과연 적용이 되는가에 대한 반박들이죠. 샌델도 사실 그런 거예요. 칸트의 윤리가 굉장히 나름대로 가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지만 그게 오늘날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것들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과연 인간이 그렇게 따라야 될 근데 진짜로 과연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는 그걸 확신하냐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그걸 안 된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꽤 있어서 새로운 윤리에 대한 요청들을 얘기하는 것도 많죠. 여튼 여기에 대한 답만 생각하시면 자, 의지의 자유는 과학이 증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도덕 또한 그러하다. 인간이 자연 영역에 살기에 물리 생물학적 법칙에 종속되긴 하지만 인간의 그 경험 영역뿐만이 아니라 사상, 믿음의 지적 영역으로도 동시에 발화함을 주장한다. 경험과 오성. 즉, 경험은 끌림, 타율, 가언과 감각이라면 오성은 의무, 자율, 정언, 지적 영역을 지칭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여러분 그냥 설명이죠. 이 보편 여러분 나중에
프린트 잘 보시고요.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지적 세계의 일부로 편입시키며 의지의 자유를 그 결과인 도덕과 결부시켜야 한다. 정한 명령이 가능한 것도 자유에 대한 생각이 나를 지적 세계의 일부로 만들어내기 때문인 것이다. 어쨌든 이제 여러분 자신을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믿고 자신을 지적 세계의 일부로 편입시켜야 한다라고 어떤 당위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신을 대상이 아닌 행위 주체로 여기는 사고방식이 필요하고 이는 우리를 경험이 아닌 도덕으로 이끌어낸다. 그죠? 이는 과학이 아무리 힘과 통찰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과학은 그런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을 바라보는 능력이 있어서는 어쨌든 법칙, 물리학적인 개념에서 본다면 과학이 최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이 도달하지 못하는 범주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도덕이고, 물론 칸트 역시 이러한 이분법적 틀을 완전히 증명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다만 도덕과 자유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제하지 않고는 인간의 도덕적 삶을 이해할 수는 없을 거다라고 해서 이 의문 네 번째 건 사실 지금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도덕이 권력과 이익에 선하게 놀아나지 않나 장담할 수 있을까? 장담 못하죠. 실제로 우리 인류가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 도덕법칙에서 움직여지지 않고 있죠. 그죠? 여러분 근데 이제 그러니까 칸트는 여러분 그래서 요청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겐 그런 실천 이성에 대한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나중에 여러분 신개념 여기서 이제 안 나오는데 원래 그래서 여러분 칸트의 철학에서 기독교적 신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신앙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문적으로는 신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 이 실천 이성에 의해서 여러분 행동해 보세요. 결국은 우리의 그 정한 명령에서 행동했을 때 과연 여러분 아까 의문 4번에 맞는 얘기일 수 있죠. 과연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될 어떤 그 자유의지를 갖고 행동할 능력이 우리가 어떻게 있느냐라고 할 때 실제로 여러분 그런 의지가 많이 꺾이겠죠.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공리주의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감각과 이익에 맞춰서 이 현실 사회에서 훨씬 더 크게 행복을 누리고 이익을 누리고 사는데 누군가는 이 절대적인 실천 이성에 의한 정명에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는 자유로울지 모르겠지만 육체적으로는 너무 감각적으로는 괴로울 수 있잖아요. 고통이 증진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여러분 불공정하죠 결국은요. 누군가는 올바른 자기 법칙을 맞춰서 살아가고 누군가는 법칙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심지어는 남의 자유까지도 빼앗아가면서 살아가는 자들 그게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삶과 철저하게 도덕적 삶을 살아가는 자들과 결국은 여러분 현실은 늘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자체가 사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도덕성이라는 것 자체가요. 왜 도덕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신에게 있을 것 같나요? 신은요. 엄밀하게 하면 도덕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 그렇다고 올바르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은요. 신의 그 자유의지가 곧 그 아까 우리가 얘기한 정한명령 있죠. 도덕적 법칙과 이미 완벽하게 일치하는 게 곧 신입니다, 여러분. 그죠? 자신이 행하고 있는 그 자유의지와 그죠? 그리고 그것이 인간 자체에 대한 어떤 그 도덕적 가치에 대한 것을 그대로 실현하는 거죠. 하나도 한치에 흐트러짐이 없는 것. 그게 곧 신이거든요. 근데 인간은요. 인간은 뭐가 안 맞죠? 당연히. 아까 전에 그 기준은 있어요. 우리가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대해야 된다는 어떤 자유로워야 된다는 정화명법이 있지만 인간은 뭐죠? 이성적 존재만이 아니라 아까 뭐가 있었죠? 감각적인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경험적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죠. 그래서 그 간격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간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도덕성이죠. 여러분. 간격이 있는 만큼 우리는 그것을 도덕성을 회복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게 칸트식의 윤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여러분 이 실천 이성에 대한 개념들 우리가 오늘 배웠던 칸트 윤리에 대한 핵심은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불완전성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고요. 그래서 사실은 칸트는 또 역설적으로 이제 나중에 쉽게 얘기하면 인간이 왜 죽어서라도요. 어쨌든 절대적 어떤 신의 공평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보상이요. 지금 우리 현세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어떤 철저한 어떤 보상이 없어서 무언가 아까처럼 법칙 다 어기고 살아가는 어떤 무법자가 더 인정받는 세상이고요. 그 법칙 다 지키고 선한 자는요 계속 고통받는 세상이라면 이 격차만큼 너무나 세상은 불공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다 갖고도 남을 만한 어떤 심판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실천 이성의 어떤 법칙에 의해서 칸트는요 그 신을 절대적 신, 공정한 신에 대한 그러니까 판단하는 신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 다 왔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음악 소리가 들리네요. 자,
나중에 이 마지막 파트는요 뭐냐면요. 그래서 여러분 칸트는요 이 자유로운 성관계에서 반대한다. 이런 그러니까 말이 자유로운 성관계지 우리가 보통 이 자유라고 얘기하는 자유로운 성관계 아주 뭐 동성애도 가능하고 매춘도 가능하고 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칸트식의 의무에서 봤을 때는요 결국은요 어떤 성적 쾌락에 자신을 맡기는 것도 결국은요 자신의 몸을 수단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자신의 몸을 도구화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비판을 합니다. 나중에서 이게 조금 오늘날 이게 좀 고리타분하다고 비판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칸트식의 여러분 그 성관계는요, 결국은 어떤 수단과 도구에 의한 어떤 그 개념보다도요, 뭐랄까, 이 부부로서 이미 어떤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틀에 맞는 우리 어떤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어떤 행위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섹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 몸을 수단해서 어떤 성적 쾌락을 느끼기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인간으로서 그 존재 목적에 충실하기 위한 것. 결국 여러분 근데 그게 뭐랄까 애기 출산에 대한 개념과 연결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바라보고 출산을 위해서만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공리주의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어쨌든 그 존재 목적인 어떤 생리 자체의 어떤 목적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제가 조심스럽네 얘기해놓고 자칫하면 이게 오히려 나중에 우리가 다루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그 목적론적 윤리와 좀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요. 이 부분 약간 패스. 예. 나중에 이제 그쪽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살인자에게 거짓말하는 건 괜찮냐? 아까 앞에서 다뤘던 부분인데 여러분 아까 정원 명령에 의하면요 다원 명령이 아닌 이상 이제 이거 보편 입법을 하면 안 되죠. 거짓말 자체는요. 근데 칸트는 굉장히 엄격하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 친구를 막 죽이려고 하는 살인범에 대해서 그 살인범을 막 찾고 있어요. 그죠? 제일 많은 사례가 그때 그거였잖아요. 칸트의 윤리 비판하면서 그죠 막 나치가 그죠 막 그 자기 친구 유대인 친구를 죽이려고 막 물어보는 거죠. 봤냐 본 적 있냐 없냐 할 때 이 상황에서조차도 칸트는 거짓말은 그래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뭐 이런 굉장히 잔인하죠. 뭔가 이게 더 부조리한 것 같죠. 그렇죠? 더 악한 자에 의해서 죄 없는 내 친구가 잡혀 죽는 걸 수 있잖아요. 나의 어떤 이 양심, 그죠?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이 법칙을 지키기 위해서 죄 없는 친구가 오히려 악한 자에게 죽을 수도 있는 상황, 부조리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런 딜레마에 대해서 사실 쉽게 반박하기는 어렵습니다. 칸트의 윤리에서는요. 근데 이제 샌델의 아이디어 같아요.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 사례가 있는데요. 1시간 전에 저 위에 도로에서 걸어가는 것을 봤다. 무슨 말이냐면 모른다. 그러니까 나치가 물어봤어요. 야 아까 그 유대인 혹시 여기 못 봤어? 라고 할 때 못 봤는데요 라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러면 이 법칙을 어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굳이 하지 않고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진실을 돌려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아까 저기서 내려오는 건 봤다. 거기까지만 얘기하는 거죠. 그냥. 저기서 막 뛰어가는 건 봤다. 근데 그 후로 모르겠다까지 하면 거짓말이지만 왜요? 어디에 숨어있지 내 친구가요? 내 방에 숨어있다고 쳤을 때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얘기하면 거짓말이지만 아까 저기 어딘가에서 걸어오는 건 봤다. 거기까지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더 묻지 않는다라면 나는 거짓말도 피하게 되고 친구의 생명도 구하게 되죠. 이런 꼼수를 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사례 있죠. 비레는 2세의 검열에 대한 얘기인데 이때 여러분 그 황제가 아마 이제 그죠? 이제 칸트의 어떤 이 서적을요 금지시켰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칸트가 편지를 쓰죠. 소인은 폐하에 충직한 신하로서 이걸 지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칸트가요 그 비레는 황제 2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책을 이제 쓰지 않는데 죽자마자 이제 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리고 뭐 거짓말한 거 아니냐? 너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냐 편지로, 그죠? 분명히 폐하에게 충성을 다한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거짓말이 아닌 게 폐하에게죠. 비레는 2세에게만 그러니까 그 충성하는 동안에 사실 이런 식의 뉘앙스로 썼거든요 편지를요. 그러니까 비레는 2세가 죽고 나니까 아까 자기가 했던 얘기에 구성력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또 자유롭게 자신의 저서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저작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약간 비켜나갈 수 있는 아마 여기 소사는 제가 요약을 안 했는데 빌 클린턴 사례도 마찬가지죠. 빌 클린턴이 실제로 여러분 나중에 그 루인스키와 원래 백악관에서 어떤 구강 섹스를 하잖아요. 오랄 섹스라고 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상대방이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청문회 할 때. 당신은 당신의 집무실에서 오랄 섹스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루인스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때 했잖아요. 실제로. 근데 안 했습니다면 거짓말이 되고 근데 했다라고만 하면 어때요? 대통령의 어떤 도덕적 임기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여지죠. 그러니까 말을 돌려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하늘의 맹세코 내 집무실에서 루인스키 여성과 섹스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여러분? 섹스와 이 구강성교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건 스킨십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섹스와 유사 성행위는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거짓을 양심을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이미지를 비켜나갈 수 있는 대답을 했던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이것도 일종의 칸트식의 어떤 그 윤리와 접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대부분 좀 추잡한 어떤 사례니까 피하는데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아까 우리가 오늘 수업에 했던 엑기스와 하이라이트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알겠죠? 칸트가 생각했던 그렇죠? 그 정한 명령이 무엇이고 그러니까 저게 자유의 철학자였다는 것. 근데 이 자유는 도덕적인 자유였고 그건 그 자유지상주의자의 자유와는 철저히 다르다라는 것. 그래서 이성을 통한 자유라는 것, 우리 어떤 감각과 경험, 욕망을 통한 어떤 이런 자유가 아니다라는 것, 그걸 구분하시면 이 자유의 법칙에 의해서 이것은 곧 내가 세운 명령에, 내가 세운 자유로운 명령에 내가 거기 복종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결코 노예와 타율적인 어떤 그죠? 복종이 아니다라는 것도 구분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다시 회복시키고 거기에 맞는 어떤 그죠? 뭔가 더 인간적 가치에 대한 것을 회복시키는 어떤 윤리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칸트의 윤리는 지금도 굉장히 저는 너무나 이 어떤 구절들을 볼 때마다요. 저도 마음이 설레고 굉장히 뭔가 큰 충격과 어떤 그리고 이 사회에 여전히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를 끊임없이 대입해보고 싶은 어떤 그런 오히려 제가 그 욕구를 느낍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어땠는지 좀 모르시겠네요. 제가 오히려 너무 수업을 좀 더 잘하고 조리 있게 얘기하고 엑기스만 딱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제가 정리하고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오히려 이걸 보고 읽고 하면 오히려 여러분 더 잘 전달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준비가 미흡한 관계로 저거 이 동영상에서 자료를 보고 거기 또 설명하고 하다가 여러분이 또 이해를 못하신 걸까봐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다음번에 이제 남은 게 존 롤즈인데요. 롤즈에 대한 것도 잘 정리해서 조만간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고요. 예, 그리고 이 정말 졸강 정말로 엉성한 강의 들어주신다고 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늘 그래도 새벽에 찍지는 않고요. 오늘 밤에 찍고 있어서 그나마 좀 여유롭네요. 네, 어쨌든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